남편이 숯을 팔러 장터로 떠나기만 하면 이 집 부엌에는 지독하게 달콤한 조청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새어머니 오 씨는 기름진 육아와 조청 떡을 혼자 구워 먹으며 며칠째 굶은 어린 자매에게는 맹물 같은 숭늉만 던져주었지요. 너희 같은 어린 것들은 속을 비워야 머리가 맑아지는 법이다. 심지어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7살. 달순이가 조청 단지에 손을 대자 기다렸다는 듯 아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 도둑년, 너희들 정말 혼쭐이 나야겠다. 계모는 울부짖는 아이들을 굶주린 쥐들이 득실거리는 창고에 가두고 문에 잠궈버렸습니다. 과연 이 어린 자매는 칠흑 같은 창고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손끝에 구독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시고 좋아요라는 햇살을 비춰주시면 제 이야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의 안방까지 큰 기쁨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산천초목이 연분홍 치마를 갈아입는 눈부신 봄날이었더랍니다. 강원도 인제 땅 물길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숫쟁이 박서방과 그의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혜순이, 작은딸은 달순이라 불렀는데 혜순이는 올해 10살이었고 달순이는 이제 막 7살을 넘긴 터였습니다. 혜순이는 제 어미를 닮아 눈매가 맑고 입이 무거웠으며 달순이는 아비를 닮아 볼이 통통하고 웃음이 많았는데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발을 멈추고 예쁘다 예쁘다 혀를 차고 갔더랍니다. 그 마을 뒷산에는 참나무 숲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는데 박서방은 그 나무들을 베어다 가마에 쌓고 밤새 불을 지펴 숯을 구워냈습니다. 숯 굽는 일이란 보통 고된 일이 아닌 게지요. 봄이고 여름이고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일부터 시작해 가마에 불을 넣고 나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켜야 했고 불길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니 손끝에 실린 감각 하나로 불의 온도를 가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구워낸 박서방의 참숯은 보통 숯과는 달랐습니다. 단면을 쪼개보면 은빛이 감도는 것이 두드렸을 때 쇳소리가 날 만큼 단단했고 화력이 오래가고 연기도 적어 한양 양반가에서 서로 가져가려 줄을 섰을 정도였더랍니다. 덕분에 박서방 집은 산골치고 먹고 사는 것이 제법 넉넉했습니다. 아이들 입힐 것, 먹일 것 걱정 없이 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박서방은 하늘에 감사했지요. 그런데 이 집에 세 사람이 들어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의 어미는 달순이를 낳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고가 너무 길었고 몸이 버텨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박서방은 갓난 달순이를 왼팔에 안고 혜순이 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아내의 무덤 앞에 서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 몸이 버텨주질 않아 마을 어른들의 권유로 제취를 드린 것이 오 씨였지요. 오 씨는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부터 눈매가 야무졌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눈이 박서방 집안의 곳간과 논배미를 훑을 때 마을 어른 몇몇은 심상치 않다 싶었지만 이미 혼사가 치러진 뒤였더랍니다. 박서방이 집에 있는 날에는 오 씨도 세상에 둘도 없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고 반찬을 골고루 덜어주고 혜순이 달순이라 부를 때는 목소리까지 달짝지근하여 옆에서 보면 친어미가 따로 없었지요. 박서방도 그 모습이 좋아 일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이 숯을 팔러 장터로 떠나기만 하면 집안의 온기가 싹 가셨습니다. 오 씨의 얼굴에서 그 달짝지근한 표정이 지워지는 것은 박서방의 집신. 소리가 대문 밖으로 완전히 멀어지는 순간이었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마치 가면을 벗듯이 순식간이었더랍니다. 밥상은 눈에 띄게 초라해졌고 오 씨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제 살부치를 보는 눈이 아니라 귀찮은 짐짝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비가 없으면 오 씨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보통은 닷새면 돌아오던 박서방이 이번에는 열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엿새가 지났을 때 오 씨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고 일의 날이 지나자 수선을 떨었으며 여들의 날에는 마을 이장을 불러 박서방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걱정하는 아내였지요. 그러나 아홉째 날 밤이었습니다. 오 씨가 안방에서 혼자 주파나를 튕기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혜순이는 얇은 벽 너머로 들었는데 그 목소리에 걱정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숫자를 세는 소리, 무언가를 따지는 소리,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의 소리였지요. 혜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고 옆에서 잠든 달순이의 작은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달순이야 하고 속으로 불렀지만 소리내어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 씨는 아이들이 잠에서 채 깨기도 전에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부터 아궁이에 장작이 꼬나박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 무언가 솥에 넣는 소리, 뚜껑을 열고 저어가며 끓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달순이는 눈을 비비며 이불 속에서 코를 킁킁거렸지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 곡식을 오래 고아 만든 조청 특유의 그 깊고 진한 냄새가 방문 틈새로 스며들었는데 열흘째 멀건 숭늉과 된장 한 숟갈로 배를 채워오던 달순이의 뱃속이 꼬르륵 소리를 내며 뒤틀렸습니다. 달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는데 배고픔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얼마나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지 뱃속을 손으로 틀어쥐는 것 같은 그 통증이 잠을 완전히 달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오 씨는 부엌 안 낮은 선반 위에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그 자리에 뚜껑을 반쯤 열어둔 조청 단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단지 안에 담긴 조청은 검붉고 영롱한 빛이 돌았는데 뚜껑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달콤한 향기가 부엌 안을 가득 채우더니 활짝 열려있는 부엌문을 타고 마당으로, 마당에서 아이들 방 문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었습니다. 아이들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아이들 손이 닿을 높이에 올려둔 것이었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된 자리였더랍니다. 오 씨는 그 옆 화로에 석쇠를 올리고 가래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지글지글. 흰 가래떡이 불기운을 받아 봉긋하게 부풀어 오르며 겉이 노르스름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이어 풍겨오는 냄새라니 탄 듯 고소한 떡 냄새와 조청의 달큰함이 귀엉켜 코끝을 사정없이 자극했습니다. 달순이는 저도 모르게 이불을 걷어내고 몸이 일어나더니 방문 틈 사이로 한쪽 눈을 바짝 붙이고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작은 눈에 비친 부엌 안의 풍경이란 열흘째. 굶주린 7살 아이에게는 꿈속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오 씨가 집게로 잘 구워진 떡 한 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어 올리더니 조청 단지 깊숙이 듬뿍 담갔습니다.
끈적한 조청이 실타래처럼 길게 늘어지며 떡을 감싸 안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고, 오 씨는 그것을 입에 넣었지요. 바스락, 쫄깃.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말랑한 떡이 씹히는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고, 그 소리가 달순이의 귀에 닿을 때마다 뱃속이 쥐어뜯기는 것 같아 달순이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나오는 눈물이었는데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흘렸지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방바닥에 떨어지는데도 달순이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 씨는 그때 방문 쪽을 한번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달순이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떡 한 점을 더 집어 조청을 더 듬뿍 묻히더니 입에 넣기 전에 잠깐 허공에 들어 올렸습니다. 조청이 길게 늘어지다 툭 끊어지는 그 순간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천천히 의도적으로 말이지요. 오 씨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간 것을 혜순이는 보았습니다. 달순이 뒤에 서서 함께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혜순이의 등골이 서늘하게 오싹해졌지요. 저것은 그냥 혼자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더랍니다. 얼마 후 오 씨가 부엌에서 나와 아이들 방문을 열었는데 얼굴에는 짐짓인자한 표정을 걸치고 목소리도 한없이 부드럽게 가라앉혀 놓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 잠시 앞마을 이장댁에 일이 있어 다녀올 테니 너희는 뒷밭에 가서 돌이나 골라내거라. 지난 겨울 서리에 돌이 얼마나 솟아올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내 돌아올 때까지 다 골라내면 저녁밥을 두둑이 차려줄게. 뒷밭에 서리돌을 골라내는 일은 어른 장정도 사나흘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넓디 넓은 밭두렁 사이사이 겨울서리에 솟아오른 돌을 일일이 손으로 집어내어 밭 가장자리에 쌓는 그 일을 7살 달순이와 10살 혜순이 둘이서 하루 만에 끝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오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내뱉고 보찜을 챙겨 신을 신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달큰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부엌에 있는 조청 단지는 절대 손대지 마라. 저건 나라님께 드릴 귀한 약이야. 손가락 하나라도 갖다 대는 날엔 내 가만 있지 않을 게다. 그 말을 마치고 오 씨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두어 걸음 만에 또 그쳤습니다. 오 씨는 대문을 나서는 척하며 발소리를 죽이고 뒷간 옆 낡은 감나무 뒤로 몸을 밀어 넣더니 꼼짝도 않고 서서 활짝 열린 부엌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 아래 서 있는 오 씨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는데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조청 단지는 선반 위에서 봄볕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달큰한 향기는 쉬지 않고 아이들 방 쪽으로 흘러들고 있었으니까요. 혜순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뒷밭으로 나갔습니다. 한낮의 봄볕은 따사로웠지만 아이들의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열흘째 제대로 먹지 못해 달순이의 얼굴은 쪽빛으로 창백했으며 볼에 오르던 그 통통한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작은 손은 아이의 겉답지 않게 거칠어져 있었고 혜순이는 돌멩이를 집을 때마다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기가 팔목을 타고 올라와 손가락 끝까지 힘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돌 하나를 들어 던지고 나면 한참을 쉬어야 다음 돌로 손이 갔습니다. 밭고랑에 앉아 일하는 동안에도 부엌에서 실려오는 조청 냄새는 바람 따라 끊임없이 흘러왔고 그 냄새가 코에 닿을 때마다
달순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달순이는 한참을 참다가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나 저것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딱 한 입만, 손가락 끝으로. 조금만 찍어 먹으면 어머니가 모를 것 같은데. 혜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 척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리 눈에 띄는 자리에 단지를 올려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문을 나서던 발소리가 두어 걸음 만에 뚝 끊기던 것도 생각났으니까요. 그러나 달순이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배가 고프다는 것과 아빠가 보고 싶다는 것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혜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국이었습니다. 달순이가 혜순이 손을 뿌리치고 부엌으로 달려간 것은 오후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는데, 혜순이가 뒤따라 잡으려 했지만 달순이는 이미 부엌문을 넘어 선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조청단지 쪽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뚜껑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지요. 부엌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달순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오씨가 몽둥이를 손에 들고 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놀라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왔다는 듯한 그 차분하고 섬뜩한 미소가 달순이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달순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뻗었던 손이 뒤로 당겨지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공중에 떠 있었는데, 오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년, 내 이럴 줄 알았지. 오 씨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마당을 넘어 이웃 담장까지 울렸고, 달순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으며 혜순이가 달려와 무릎이 돌에 찌이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오 씨는 이미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달순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순이가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볐지만 오 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오 씨의 눈에 있는 것은 화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던 것이 왔다는 듯한 냉정한 결이었습니다. 오 씨는 두 아이를 집 뒤편 외딴 창고로 끌고 가더니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는 한 번도 고쳐 쓰지 않은 낡은 것이라 바닥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왔고, 천장 모서리에는 거미줄이 켜켜이 쌓여 있었으며, 바닥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부스러기들이 쌓여 쥐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달순이가 문에 손을 짚으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지요. 그 다음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쾅, 철컥. 오 씨가 창고 밖에서 커다란 자물쇠를 채우는 그 소리가 어둠 속 아이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문이 쾅 닫히면서 문틈 사이로 새어들던 봄볕 한 줄기가 단번에 사라지더니 자물쇠 잠기는 소리와 함께 완전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는 그 어둠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로를 꼭 붙들었지요. 밖에서 오 씨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이어 부엌에서 불 지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또 달큰한 조청 냄새가 창고 틈새로 스며들어 왔는데, 밖에서는 봄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창고 안의 어둠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바닥에서 쥐들이 찌익찌익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발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달순이가 언니 품에 파고들며 목소리를 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가늘어서 혜순이는 귀를 바짝 갖다 대야 겨우 들을 수 있었지요.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아빠는 언제 와? 우리 여기서 쥐한테 뜯겨 죽는 거야? 혜순이는 동생을 두 팔로 꼭 감싸 안았지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 죽어 하는 말이 목 안에서 맴돌다가 끝내 나오질 않았는데 아빠는 열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고 오 씨는 창고 문에 자물쇠를 채웠으며 쥐들은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달순이의 작은 몸이 혜순이 품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렸는데 추위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무서움 때문인지 아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을 겁니다. 혜순이는 울음을 삼키며 어둠 속에서 창고 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한쪽 팔로 안은 채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벽에 바짝 붙이고 구석에서 구석으로 바닥에서 닿을 수 있는 높이까지 천천히 훑어 나갔습니다. 거칠고 눅눅한 나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고 어떤 곳은 이끼가 끼어 미끌미끌했으며 어떤 곳은 나무가 사가 손가락이 쑥 들어갈 만큼 물렁물렁했습니다. 한 귀퉁이에서 판자 하나가 다른 것과 달리 유독 물렁물렁한 것을 느꼈는데 썩어서 안으로 꺼진 것이었지요. 혜순이는 손톱을 그 판자 가장자리에 걸고 당겼습니다. 손톱이 꺾이는 아픔이 손끝에서 팔뚝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고 판자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오 씨가 저녁밥을 혼자 먹는지 숟가락 소리가 들렸는데 창고 안에서 어린 두 목숨이 살 구멍을 파는 동안 바로 그 옆 부엌에서 밥 먹는 소리, 국물 마시는 소리, 그릇 씻는 소리가 태연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태연함이 자물쇠 잠기던 소리보다 더 무서웠는데 계산된 사람의 태연함이었으니까요. 혜순이가 마침내 판자를 뜯어내자 어린아이의 몸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고 혜순이는 달순이를 먼저 그 구멍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달순이가 고개를 넣고 어깨를 비틀어 몸을 밀어 넣는 동안 낡은 나무 끄트머리가 소복을 찢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달순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혜순이도 몸을 옆으로 비틀어 겨우겨우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했습니다. 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고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찼으며 두 아이는 집신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마당에 차가운 흙이 닿았습니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 빛 안에서 오 씨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자 두 아이는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추어 담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맨발이 돌 위를 밟았습니다. 발바닥이 날카롭게 아팠지만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지요. 집을 빠져나온 아이들의 앞에는 칠흑 같은 산길이 펼쳐져 있었는데 아빠가 숯을 지고 다니던 그 길이었습니다. 달순이는 달리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고 집 안에서는 오 씨의 화롯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달큰한 조청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더 이상 아이들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등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두 아이는 더 빨리 달렸지요. 집신도 없는 발이 산길 돌 위를 밟고 마른 나뭇가지 위를 밟고 차가운 낙엽 더미를 밟으며 발바닥이 뜨겁게 아팠습니다. 달순이가 돌에 걸려 한 번 넘어지자 혜순이가 일으켜 세웠고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다시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데도 발을 멈추지 않았지요. 산이 깊어질수록 어둠도 깊어졌습니다. 나무들이 머리 위로 가지를 뻗어 별빛마저 가렸고 앞이 보이지 않아 혜순이는 한 손으로 나무를 더듬으며 나아갔는데
아빠가 다니던 숲길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그 길만 찾으면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달순이가 다시 한번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고 열흘째 굶주린 몸이 더 이상 버텨주질 않아 달순이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속에 울려 퍼지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 크고 처절했어. 혹시 오씨가 뒤따라올까 싶어 혜순이는 달순이 입을 두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달순이의 울음은 이미 멎을 줄을 몰랐지요. 봄밤의 산속에서 이름 모를 봄꽃들의 은은한 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집을 빠져나온 혜순이와 달순이의 앞에는 칠흑 같은 산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 한 발만 내디뎌도 낭떠러지인지 평지인지 알 수 없었고 발밑의 돌부리는 맨발을 사정없이 찔러댔지요. 달순이는 혜순이 등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꼈는데 그 흐느낌이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울 기운조차 다 빠져버린 아이의 흐느낌이었으니까요. 혜순이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눈은 어둠 속 산길을 더듬었습니다. 아빠가 다니던 숲길 어딘가로 이어지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 길만 찾으면 된다고 혜순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밤새도록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으니까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돌이 발을 찌를 때마다 아픔이 왔는데 나중에는 그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달순이는 어느 순간부터 걷지 못하고 혜순이 등에 엎여 있었고 혜순이는 동생을 업은 채로 나무 뿌리를 잡고 경사를 내려가고 바위를 손으로 짚으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멈추면 이 차가운 봄밤 산속에서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날이 밝을 무렵 두 아이는 산 아래 고을 장터 어귀에 닿았습니다. 아직 장이 서기 전이라 장터는 텅 비어 있었고 전날 장꾼들이 흘리고 간 집 부스러기와 나무 조각들만이 이른 아침바람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혜순이는 달순이를 장터 귀퉁이 지붕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달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랬습니다. 혜순이는 두 손으로 동생의 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돌처럼 차가웠지요. 혜순이는 자기 입김을 불어 달순이의 발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후 하얀 입김이 달순이 발을 감쌌습니다. 달순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언니, 배고파. 그 한마디가 혜순이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혜순이는 그날부터 장터를 떠돌며 동냥을 시작했습니다. 떡전 앞에 서서 허리를 꺾고 포목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국밥집 문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밥 한 술만 주셔요. 굶어 죽어가는 동생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간절했지요. 그러나 장터 사람들은 싸늘했습니다. 어떤 이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저리 가거라 손을 내저었으며 어떤 이는 개가 짖듯 소리를 질러 혜순이를 쫓아냈습니다. 혜순이는 쫓겨나도 다시 일어났고 또 쫓겨나도 또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굶주림은 아이들의 창자를 쥐어뜯었습니다. 허기가 너무 심해지면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그때마다 혜순이는 이를 악물고 장터 바닥에 주저앉지 않으려 했습니다.
쓰러지면 달순이가 먼저 보게 될 테니까요. 달순이 앞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아이는 장터 귀퉁이 집단 더미에 기대어 서로를 껴안고 잠을 청했는데 봄밤이지만 새벽의 냉기가 얇은 소복 한 겹을 뚫고 살갗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달순이가 잠든 뒤에 혜순이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하늘이었지요. 혜순이는 별을 세다가 동생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거칠어진 그 손을 혜순이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반드시 아빠를 찾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여자가 땅을 치며 부러워할 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손에 넣으리라. 그 결심이 선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혜순이의 코끝을 무언가가 건드렸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장터 바람을 타고 아주 멀리서 흘러오는 냄새였는데 계모가 혼자 먹던 그 조청의 달큰함과는 달랐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진하고 묵직한 냄새였지요. 어둡고 습한 골방 구석까지 환하게 밝혀줄 것 같은 오래오래 고아낸 곡물의 깊은 단맛이었습니다. 혜순이는 그 냄새를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저 끝에 수레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이 서자마자 혜순이는 그 수레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수레에 옹기 항아리를 몇 개 싣고 온 노인이었는데 허리가 굽고 수염이 허옇게 새었으며 손등은 검버섯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항아리 뚜껑을 열자 장터 사람들이 홀린 듯 모여들었습니다. 냄새가 퍼지는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었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걸어왔지요. 혜순이는 그 인파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노인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이 국자로 항아리 안에 조청을 퍼올렸을 때 그 조청이 국자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조청은 툭툭 끊기며 떨어지는데 이 노인의 조청은 명주실처럼 가늘고 길게 이어지며 흘러내렸습니다. 색깔도 달랐습니다. 보통 조청의 검붉은 빛이 아니라 호박빛이 도는 맑고 투명한 빛이었는데 그 안에서 빛이 굴절되며 작은 불꽃처럼 반짝였지요. 혜순이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거다. 저 단지 속에 든 것이 우리의 지독한 배고픔의 한을 풀어줄 길이다. 혜순이는 장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리고 장꾼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할 무렵 노인이 빈 항아리를 수레에 싣고 지게 작대기를 짚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혜순이는 달순이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노인의 지게 작대기가 땅을 짚을 때마다 탁, 탁 소리가 났고 두 아이는 그 소리에 맞추어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지요. 산길을 굽이굽이 돌고 계곡을 건너고 이름 모를 고개를 넘어 한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곳은 산 중턱의 작은 오두막이었는데 그 오두막 주변에 수백 개의 옹기 항아리가 줄줄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는데 어떤 것은 어른 허리만큼 크고 어떤 것은 아이 주먹만큼 작았으며 항아리마다 지프로 뚜껑을 덮어 묶어놓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익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오두막에서 흘러나오는 온기가 산 중턱의 서늘함을 누르고 있었고 그 온기를 타고 조청 냄새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순이는 무작정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순이도 언니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두 아이의 무릎이 차가운 흙 위에 닿았습니다. 혜순이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제자로 받아주셔요.
저 조청고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습니다.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혜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마치 혜순이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노인의 입이 열렸는데 허허 웃음 소리가 먼저 나오고 말이 뒤를 따랐습니다. 조청은 말이다. 배고픈 자의 한이 서려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내 눈을 보니 이미 가마솥 100개는 태워 먹을 한이 서렸구나. 하지만 밥 얻어먹을 생각이라면 당장 떠나거라. 내 밑에선 쌀 한 톨도 내 것이 아니다. 혜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혜순이의 피말리는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밥을 주는 대신 일을 주었습니다. 첫날은 가마솥에 눌어붙은 탄 자국을 긁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무쇠 가마솥 안쪽에 켜켜이 쌓인 탄 자국이 쇠 긁는 소리를 매며 떨어져 나왔는데 그 연기와 분진이 눈을 찌르고 코를 막았습니다. 달순이는 그 옆에서 항아리를 닦았지요. 둘째 날은 물동이를 지고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계곡에서 길어온 물을 무거운 나무 물동이에 채워 비탈을 10번, 20번 오르내렸습니다. 셋째 날은 엿기름을 고르는 일이었는데 손가락으로 일일이 잡티를 골라내야 하는 일이라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 끝이 저려올 때까지 앉아 있어야 했지요. 노인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청은 기다림이다. 엿기름이 쌀을 삭히는 동안 내 속에 도끼부터 삭혀라. 한 번이라도 불 조절을 잘못해 솥을 태우는 날엔 내 동생과 함께 장터 바닥으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면서도 노인은 저녁마다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 두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말로는 쌀 한 톨도 내 것이 아니라 했지만 굶기지는 않았지요. 혜순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 시작한 수련이 여름을 넘기고 가을에 접어들 무렵 혜순이는 처음으로 혼자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솥 안에 쌀과 엿기름물을 넣고 불을 지폈는데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너무 강하면 솥이 타고 너무 약하면 삭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혜순이는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꽃의 색깔을 보았습니다. 주황빛이면 당한 것이고 파르스름한 빛이 돌면 적당한 것이라는 것을 노인에게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땀이 흘러 눈에 들어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눈을 떼면 불이 변할 것 같았으니까요. 솥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품을 보며 혜순이는 계모 오씨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앞에서 떡에 조청을 묻혀 혼자 먹던 그 입가의 미소. 달순이의 손이 단지에 닿으려는 찰나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그 발걸음, 자물쇠를 채우던 그 손. 혜순이는 그 기억을 주걱질에 담아솥 안을 저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힘을 담아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조청으로 세상을 다 적실 거야. 그래서 나를 굶긴 사람들이 이 냄새만 맡아도 제 죄를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리게 할 거야.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혜순이의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조청의 빛깔만 봐도 얼마나 사갔는지 알아맞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불 앞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긴지 혜순이의 눈썹은 늘 그을려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두어 군데 새겨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 손에서 나오는 조청은 노인도 혀를 내두를 만큼 깊고 맑은 맛을 냈습니다. 달순이는 그 사이 산을 타며 조청에 들어갈 귀한 약재들을 골라내는 눈을 키웠는데 어떤 꽃잎을 넣으면 향이 살고
어떤 뿌리를 더하면 맛이 깊어지는지를 제 언니보다 더 잘 알게 되었더랍니다. 두 자매의 솜씨가 합쳐지자 장터에서 조청 할배의 수레를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혜순이의 전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박서방을 기다리던 계모 오씨의 사정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돌아오지 않자 오씨는 집안의 재산을 야금야금 제 배 채우는 데 썼습니다. 논을 팔고 곳간을 비우고 박서방이 모아둔 엽전까지 꺼냈었지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오씨 혼자만 알았는데 대부분은 먹는 것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조청과 꿀, 설탕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아이들을 굶기며 혼자 먹던 그 습관이 이제는 누가 말리지 않으니 더 심해진 게지요. 아침에도 달달한 것, 점심에도 달달한 것, 저녁에도 달달한 것만 찾았고 달달하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며 조청 항아리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세가 생겼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타는 것 같은 갈증이 왔습니다. 마당 우물에 물을 두레박으로 퍼 올려 한 바가지를 단숨에 비워도 목은 여전히 탔지요. 소변을 보면 이상하게 단내가 풍겨 나왔고 살은 눈에 띄게 빠져 뺨이 쑥 들어가고 손등뼈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살은 빠지는데 단 것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었지요. 조청 한 단지를 비우고 나면 또 다른 단지를 찾았고 꿀을 한 사발 먹고 나면 설탕을 더 찾았습니다. 눈은 점점 침침해져 가까운 것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발끝에 작은 상처가 생기더니 낫지 않고 시꺼멓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와서 보고 혀를 차며 단 것을 당장 끊으라 했지만 오 씨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제 몸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오 씨는 더 달고 더 진한 단맛을 찾아 장터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논도 팔렸고 곳간도 비었으며 남은 것이라곤 사가가는 기와집 한 채뿐이었는데 그것마저 빚쟁이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지요. 오 씨는 예전에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장터 거지들처럼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침침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채로 지팡이를 짚고 장터를 기어다니며 조청 한 숟갈을 구걸했지요. 그 처연한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예전에 혜순이를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 씨를 향해 개 짖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리 가거라, 더러운 것아. 오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청 냄새를 맡으면 다리가 절로 그쪽으로 향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오 씨의 코끝에 냄새가 닿았습니다. 여느 조청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맑고 향긋한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그 냄새가 오 씨를 이끌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 전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오 씨는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눈이 침침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냄새만은 또렷했으니까요. 오 씨는 마침내 그 전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기댄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청 한 숟갈만 주시오. 조청 한 숟갈만 주시오. 낮고 쉰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전 뒤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전 뒤에 앉아있던 혜순이는 그 앙상하게 마른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도록 기어오다시피 한 그 노파를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채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노파를 혜순이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목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달순이가 언니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그 노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순이의 작은 손이 혜순이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혜순이는 천천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장날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혜순이의 전에서 풍겨 나오는 단내는 유독 깊고도 시원했더랍니다. 엿기름 삭힌 곡물의 단맛에 달순이가 골라온 산 약재의 은은한 향이 더해지니 그 냄새가 장터 어귀에서부터 코끝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고 멈춘 사람이 발을 돌리고 돌아선 사람이 줄을 섰지요. 이제 고을에서 조청장인이라 하면 열이면 혜순이의 이름을 댈 만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혜순이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늘 수련할 때 입던 소박한 무명옷을 고집했습니다. 그 어깨 위에는 여전히 가마솥 연기 냄새가 훈장처럼 배어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두어 군데 새겨져 있었지요. 달순이는 그런 언니 곁에서 약재를 다듬으며 손님들을 맞았는데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 제법 의젓한 아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혜순이의 전 앞에 형편없이 마른 노파 하나가 기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었는데도 몸을 가누지 못해 허리가 땅을 향해 굽어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군데군데 찢어졌고 머리카락은 빗질을 한 지 오래된 듯 엉겨 붙어 있었지요. 눈은 흰자위가 뿌옇게 가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역력했는데 그래도 코만큼은 살아있는지 혜순이 전에서 풍겨 나오는 조청 냄새를 따라 더듬더듬 기어든 것이었습니다. 발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였지요. 장터 사람들이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며 비켜섰습니다. 물 좀 다오. 목구멍에 불이 붙은 것 같구나. 쉬고 갈라진 목소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혜순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조청단지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달순이도 약재를 다듬던 손을 내려놓고 그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자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이 노파가 누구인지를요. 한때 인제 산고를 호령하던 계모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눈이 침침해져 앞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다리는 단 것을 너무 탐한 나머지 살이 시꺼멓게 썩어 들어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지요. 오 씨는 제 배만 채우느라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단 한 모금의 단맛을 위해 장터를 떠돌며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장터 상인들이 손을 내저으며 쫓아내도 오 씨는 조청 냄새를 따라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기어갔습니다. 그 끈질김이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끈질김이 향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탐욕뿐이었으니 슬픔보다는 허망한 것이었지요. 오 씨는 제 눈앞에 장인이 자기가 산속 창고에 가두었던 그 어린 혜순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조청 향기에 취해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는데 그 손끝이 혜순이 전 가장자리에 닿으려 하고 있었지요. 이 조청 한 사발만 주게. 내 평생 이런 향기는 처음이야. 제발. 혜순이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뼈가죽만 남은 손마디, 검버섯으로 얼룩진 손등, 손톱 밑까지 까매진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순이는 이상하게도 그 손을 보며
다른 손이 떠올랐습니다. 창고 안 어둠 속에서 썩은 판자를 뜯어내던 제 손, 그 손이요. 손톱이 꺾이는 아픔을 참으며 달순이를 살리려 했던 그의 10살짜리 손이요. 혜순이는 천천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고아낸 호박빛이 감도는 맑고 영롱한 조청을 국자에 가득 떴습니다. 그리고 오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시지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세상에서 가장 진한 단맛입니다. 오씨는 허겁지겁 그 조청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건네준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저 조청을 삼키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조청이 혀끝에 닿는 순간 오씨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세상에 이 맛이라니. 꿀보다 달콤하고 엿보다 깊으며 어딘가 꽃향기 같은 것까지 감도는 그 맛이 혀 위에서 퍼져나갔지요. 오씨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콤함이 사라지며 뜨거운 것이 왔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더니 위장에서 폭발하듯 번졌습니다. 예전에도 단 것을 먹으면 잠깐은 달았다가 이내 더 심한 갈증이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 한 숟갈이 우물 10개를 비워야 할 것 같은 불길을 위장 안에 질러 놓은 것이었지요. 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목이. 목이 더 탄다. 물을 다오, 물을. 오씨는 두 손으로 목을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혜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달순이가 언니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혜순이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의 목소리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지요. 창고에 갇혀 쥐들에게 뜯기던 두 어린 자매의 배고픔을요. 자물쇠를 채우고 부엌에서 혼자 밥을 드시던 그날 저녁 숟가락 소리를요. 그것은 탐욕의 무게만큼 타오르는 조청입니다. 남의 입에서 밥을 뺏어 제 배를 채운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단맛도 결국은 갈증의 불길이 될 뿐이지요. 오씨는 그 목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목이 타는 고통 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어딘가 귀에 걸렸습니다. 뿌연 눈을 가늘게 뜨고 혜순이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년이. 혜순이냐, 내가 어찌 살아남아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었지요. 오씨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뉘우침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당황함이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혜순이는 잠시 오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달순이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달순이는 언니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긴 눈빛이 오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굶길 때 나는 배고픔을 배운 게 아니라 당신의 그 탐욕이 무엇을 망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의 여생은 그 갈증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혜순이는 그 말을 끝으로 오씨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달순이가 조용히 물 한 사발을 오씨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쏟아붓듯 건넨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내려놓은 것이었지요. 오씨는 그 물사발을 두 손으로 붙들고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눈물이 흘렀는지 아니면 물이 넘쳐 흐른 것인지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 씨는 그날 이후 장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고을 외딴 주막 귀퉁이에서 홀로 지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몸이 성치 않으니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혜순이는 그 소문을 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날도 가마솥 앞에 앉았고 그 다음 날도 불을 지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혜순이와 달순이의 아버지 박서방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이 가마 폭발 사고로 비탈 아래 굴러 떨어졌던 그날, 마침 산삼을 캐러 왔던 약초꾼이 그를 발견했더랍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도 대답을 못했고, 어디서 왔느냐 물어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약초꾼이 데려다 치료를 해주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박서방은 제 이름조차 잊은 채 그 고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세월을 보냈더랍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은 게지요. 박서방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나무만 보면 숯을 굽고 싶어 손이 근질거렸고,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미어지며 누군가의 이름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혜순아, 달순아.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기억은 안개처럼 가물가물했으나 그 두 이름만큼은 심장에 박힌 대모처럼 빠지지 않았더랍니다. 박서방은 어느 고을 구석의 털을 잡고 다시 숯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을 찾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그리움이 그를 더욱 지독한 장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공을 들여 구워낸 그의 숯은 단면을 쪼개며 은빛이 감돌았고 두드리면 청아한 쇳소리가 났지요. 그 숯을 팔아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박서방은 장터마다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숯을 들고 사방으로 수소문해 주게. 내 2딸 혜순이와 달순이를 찾는다고 말이네. 혹시 이 숯을 알아보는 아이들을 보거든 당장 알려주게나.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딸 이름만은 잊지 않았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편 그 무렵 혜순이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청을 구워도 그것을 찍어 먹을 떡이 제대로 익지 않으면 맛의 활용점정을 찍을 수 없었으니까요. 떡은 모름지기 은은한 불꽃 위에서 속까지 골고루 익어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요즘 장터에서 구하는 숯들은 불이 세게 타다 쉽게 꺼지거나 연기가 무성하여 조청의 향을 죽이기 일쑤였습니다. 혜순이는 달순이와 함께 좋은 숯을 찾아 고을 장터마다 수소문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 고을 장터에서 건너온 숯 한 자루를 보게 되었는데, 혜순이는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빛이 도는 단단한 질감, 그리고 두드렸을 때 깡깡하며 울리는 청아한 쇳소리. 그것은 어릴 적 아버지가 구워주던 그 숯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숯 냄새 속에 어딘가 묵은 나무 향기가 깔려 있었는데,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혜순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었지요. 그냥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 숯을 구운 사람이 누구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혜순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숯이 온 길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달순이도 언니 손을 잡고 따라 나섰지요. 산비탈 험한 길을 돌고 계곡을 건너고
이름 모를 고개를 넘어 한참을 걸었습니다. 걸을수록 숯냄새가 진해졌고 나무 타는 연기가 저 앞 하늘에 옅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곳은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어느 외딴 숯가마였습니다. 가마 앞에 쌓인 숯더미가 햇볕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에 낡은 석쇠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쇠 위에 하얀 가래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떡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치익, 지글지글 하얀 떡이 은빛 숯불 위에서 봉긋하게 부풀어 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등은 검었으며 오랜 세월 불 앞에서 보낸 사람 특유의 거무스름한 빛이 얼굴에 깔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석쇠 앞에 쪼그리고 앉아 떡이 익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혜순이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굽은 어깨, 거친 손마디, 불꽃을 바라보는 그 고집스럽고 깊은 눈빛. 혜순이는 발이 멈추었습니다. 달순이가 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달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기에 눈이 시려 처음에는 찡그렸다가 이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마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노인의 손에서 지게 작대기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혜순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아빠, 저 혜순이에요. 혜순이가 왔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던 박서방의 기억이 그 목소리 한마디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0살짜리 혜순이의 얼굴이 7살짜리 달순이의 얼굴이 아내의 무덤 앞에서 두 딸의 손을 잡고 서 있던 그날이 숯가마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래떡을 구워 먹던 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 내 강아지. 혜순이냐? 정말 내 강아지 혜순이야.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혜순이가 달려갔습니다. 달순이도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이 숯가마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박서방의 검은 손이 혜순이의 등을 감쌌고 혜순이의 두 팔이 아비의 굽은 어깨를 안았으며 달순이는 그 사이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아비의 몸에서 숯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 오래된 연기 냄새,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 땀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혜순이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그리운 냄새였으니까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쇠 위에 가래떡이 타는 것도 몰랐습니다. 타다 못해 새까매진 떡 냄새가 올라왔을 때 달순이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떡 탔어. 그 한마디에 박서방도 웃었고 혜순이도 웃었습니다. 숯가마 앞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 중턱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장터의 전설적인 부녀전이 열렸습니다. 박서방이 은빛 숯불 위에서 하얀 가래떡과 메밀 전병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혜순이는 그 위에 호박빛 조청을 듬뿍 끼얹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달순이는 그 옆에서 약재 향이 은은하게 배인 꿀물을 내어 주었지요. 은은한 불향과 달콤한 조청향이 만나니 그 맛은 먹어본 사람마다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지는 맛이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오면 조청 묻은 가래떡을 거저 내어 주었고
추위에 떠는 나그네에겐 숯불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청 할아버지 노인도 그 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이들에게 조청고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사람들이 몰려왔고 웃음소리가 났으며 그 전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오래된 슬픔이 풀리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았더랍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계모 오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주막 귀퉁이에서 홀로 눈을 감았다고 했지요. 갈증이 끝내 가시지 않은 채로 달달한 것을 더 먹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어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혜순이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혼자 가마솥 앞에 앉아 조청을 저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저었습니다. 솥 안에서 조청이 끓어오르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동안 혜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순이가 옆에 앉아 묵묵히 함께 있었지요. 박서방이 밖에서 숯가마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제 깊은 산골, 그 마을에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어느 봄날 장터에 가면 숯 냄새와 조청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리는 곳이 있는데 그 냄새를 따라가면 소박한 전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전 앞에 서면 왠지 오래된 그리움이 올라오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전에 조청 한 수를 맛본 사람은 다들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이 맛은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만든 맛이라고요. 사람의 진심은 불꽃에 구워도 타지 않고 세월에 구워도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혜순이와 달순이 자매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은빛 숯불에 잘 익은 가래떡 한 점과 달콤한 조청 한 술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맛깔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라는 귀한 씨앗 하나씩만 꾹 심어주고 가셔요.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께 큰 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어느 고을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셔요. 소중한 발자취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더 정성껏 행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사옵니다.